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규제TV의 정규제 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 위기와 그 해법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규제 대표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대담을 준비했다라고 예고를 했더니 어떻게 두 분의 조합이 나온 건지 궁금해하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근데 제가 뭐 아는 사이신가 했더니 오늘 처음 보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대표께 질문을 먼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정규재 대표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걸 저희가 소식을 접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 정규재 대표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보수 비판도 하시지만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왜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쓴소리 정도가 아니고 아픈 소리를 많이 아픈 하십니다. 소리. 흔히들 좀 이제 뭐 막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좀 막 얘기를 또 하시긴 했는데요. 아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뭐 막말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 보수의 입장에서 정확한 지적들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출연을 한번 해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네. 정규제 TV에 네. 고맙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 아마 우리 정 대표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오해도 받으신다는데 저는 그 오해가 저는 또 억울하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편들어준 적도 없는데. 정 대표님 저를 아니, 편들어 드린 적이 있죠.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제가 그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도 아프게 들으셨던 것 취지는 같아요. 둘 다 나쁜데 네. 왜 이쪽만 했냐 이런 네. 취지지 형평성에 안 맞다. 이쪽을 편들던 게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저긴 안 했냐 네. 어쨌든 그런 말씀이셨고요. 예.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가 경쟁하는 합리적 사회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네. 실제는 아니고 이번에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보수가 완전히 사실은 뭐 괴멸이라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이상하게 됐어요. 예. 네. 어떤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빈집털이 됐다 이런 얘기 우리는 털진 않았고 네. 비어 있길래 들어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어쩌면 재규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뭐 재편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한 번씩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정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오늘 그래서 좀 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수나 진보에 대한 재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준비한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먼저 이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이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보수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이따 저희가 보수 진보 규정할 건데 먼저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그럼 뭐 먼저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수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국가 권력의 제한입니다. 제한된 정부, 제한된 국가, 말하자면 작은 정치를 지향하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노선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지금의 보수 운동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과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적인 입장은 말하자면 계엄이라든가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전면에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네.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가장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따 보수 진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짚어보고 첫 번째로 좀 여쭤볼 부분은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후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께 질문을 드릴게요. 12월 3일 이후로 몇 달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계엄의 여파가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극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란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지켜야 될 가치, 바람직한 질서 이걸 좀 유지하는 쪽을 원래 보수라고 하죠. 뭐 진보라고 하면 이제 뭘 때려 부시자 이런 것보다는 똑같은 더 나은 목표를 이루는데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예. 그런 걸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죠. 그러면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기본적인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가 헌법 질서죠. 그런데 이 헌법 질서를 어기는 그것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수의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가당착이에요. 네. 지금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다. 무너지는 토대를 복구하는 과정.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난 아주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관한 문제죠. 예. 그게 더 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로 계엄은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내란은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기보다는 내란은 그딸 끝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규재 대표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요. 예.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고 해제를 했다고 해서 계엄의 반헌법성, 법률 위반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헌법 체제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이고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럼 예. 대통령이 어떤 통치권적인 지위, 국가 원수적 지위가 일반적인 계엄이라든가 비상대권을 언제라도 발령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 체계는 나중에 그게 아마 우리 대표님과 저희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될 텐데 네. 우리 헌법 체제는 아쉽게도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6조의 비상조치권, 예. 77조의 계엄이 모두가 국회에 복속되어 있는 권한이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먼저 조치, 사후 보고를 해라. 어디에 국회에 이렇게 돼 있는 법률 구조이거든요. 헌법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본다면 대통령은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한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을 위반한 발생한 내란적 사건이 되는 거고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도 헌재 재판이라든지 그 이후에 쭉 1년의 전개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동적인 발언 또는 집회에 대한 격려 또는 국힘당이 계속해서 말하자면 혐의자를 사실은 혐의자라기보다는 현행범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호하는 예. 일련의 내란의 연장선상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최후 진술 같은 거를 보면 말하자면 자기가 왜 위헌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시인과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보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간첩이 득실거리니 그 간첩들을 잡자는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후 진술을 들어보면 대통령은 다시 헌법적 질서 내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국회는 말하자면 견제 세력으로서 작동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적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란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메모를 많이 하면서 들으셨는데 아니, 네. 좀 공감 가는 얘기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가 거의 네.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내란은 극복됐는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군사 반란 네.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착각이 있는데 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통수 체제죠. 통치 체제죠. 체제 최고 상징. 네. 결국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임시로 행사하는 권력을 대통령
자연인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자신을 향해서 자연인을 향해서 충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총구를 댄 거죠. 네. 그래서 반란인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명령한 걸 따랐는 게 어떻게 반란이 될 수 있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존재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수탁자. 네. 이게 헷갈린 거예요. 예.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부끄럽게도 그 군사반란,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공정 쿠데타라고 부르는 예.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쿠데타라는 말 지금 군사반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군사반란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는 부끄럽게도 군인들의 거부로 실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끝났다기보다는 그렇죠. 군인들이 총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한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최대한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웃기는 얘기고요. 예. 그거는 그렇다면 국회로 보낼 이유가 없죠. 국회 군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반란적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란적 행위를 오히려 현장의 군인들에 의해서 좌절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 군인들이 좌절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민주당이 국회 세제 결의안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실패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 대표님, 그 네. 점은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더라도 군대가 남아서 네. 계속 무력 행사를 했으면 그럼요. 다시 했을 겁니다. 예. 네, 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일선 지휘관들과 그 계엄군은 해제 의견이 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네. 예. 이거 웬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철수하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하면서 막 갔었나요? 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가 예.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국회 뒤에 운동장에 헬기가 내려서 군인들이 내렸는데 국회 본관을 오는데 네. 3, 40분이 걸렸어요. 그 군뱅이가 기어가다 왔을 겁니다. 예. 네. 망설인 거예요. 안 한 겁니다. 태역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 부적절성을 느끼는 안 거죠. 아,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하지 않는 걸로 실제 현장에서 임무를 보시기에 해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따지면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이 될 텐데 저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 병사들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포상해야 된다. 네. 예. 예. 실제로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정규재 대표의 말을 좀 정정해 저는 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오히려 그게 보완- 민주당은 보완을-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제일 큰 해주셨습니다. 힘은 국민 자체였고요. 근데 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12월 3일 날 벌어진 겁니다. 예. 평소에도 정치를 너무나도 건성으로 게을르게 해왔던 분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패가 됐죠. 그런데 그 명징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놀랍게도 실망천만입니다. 예. 지금 3개월이 지나고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이 지나도록 그 명징한 사건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는 말하자면 계엄 군사 쿠데타가 나고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거의 뭐 이 좀비 상태에 네. 들어가고 민주당이 거의 국정의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린 지금 의심하고 있죠. 무능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표현을 확 해주셔도 되고. 네, 괜찮습니다. 3개월이나 걸려서 네. 걸리고도 아직까지 판단이 나지 않고 놀랍게도 괴멸 상태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스카이로켓팅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오히려
그 암군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질이 멸렬하던 국힘당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과 우열을 다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네. 잠자고 있던 보수가 깨어났다는 듯이 온 지금 길거리는 보수를 말하자면 저는 참칭한다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예. 그 점은 저하고 일치합니다. 주장하는 우리가 보수의 본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 뭐 말도 못하는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치 지형을 물어보면 오히려 민주당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보수 세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커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번 계엄 사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좀 빠른 속도로 대응한 건 맞는데 그건 과정인 것이고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사실 봉쇄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만약에 그 군인들이 시민들의 제어 없이 대량으로 수백 명이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그렇게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죠. 그 점에서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 그 힘 말고 예. 국민의 힘. 국민의 예. 저력이 예, 있었다고 국민의 생각해요. 저력.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드러내면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고 국제 신뢰도도 떨어지고 예. 하긴 했지만 또 이거를 무혈로 이겨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길 거라고 보고 이 과정 자체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보여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저도 사실 되게 답답해요. 네. 왜 그렇게 될까? 저는 나름은 저나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요. 나름은. 네. 근데 우리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뭘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두 같습니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문제는 소위 국정 쿠데타 사건이 실패하고 나서 네. 마치 그동안의 보혁 간의 또는 좌우 간의 격렬한 전쟁이 이제 민주당의 승리로 완전히 압도하는 가운데 끝났다는 듯이 네. 민주당이 국정을 처리하는 국회 사무를 처리하는 정 과정에서 마치 점령군처럼 그런 느낌. 승리자처럼 말하자면 모든 것을 호령하는 입장에 선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네. 그동안의 좌우 간에 분쟁해 오던 추억을 되살리게 되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정을 마비시켜 왔던 예를 들어 탄핵이라든지 또는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방통위원도 임명을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면서 네. 말하자면 민주당의 귀책을 묻게 되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그게 네. 계속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검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네. 그 심각했던 여러 가지 검수완박 논쟁이라든지 또는 공수처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예. 적절하게 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수사를 시급하게도 결정내고 누가 이 사무를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지가 불명으로 공조에 떠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당이 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동안 검수완박 논쟁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입법자가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내란적 사태에 대한 상상을 차마 미처 네.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순회, 검찰청장과 서울시 경찰청장이 가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 경찰이 수사를 하기도 부적절해 보이죠. 그 공수처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에요. 내란에 대해서는. 네. 그다 검찰은 말하자면 그 대통령의 직할부대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적절한 합법적인 수사기관인지부터 적법 절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의 퀘션 마크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의 실력을 충분히 드러냈다. 뭐 아프지만 전혀 틀린 말씀 안 하십니다. 예. 네.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예측을 못한 건 맞죠. 네.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릴까 네, 하는데요.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한국갤럽의 조사 기준으로 탄핵 찬성이 60%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도 35%나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게요. 두 분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보수를 좀 참칭하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좀 극우화되어 있는 보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대한다고 답을 하는 분들도 계엄 당시에는 TV로 생중계되는 상황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왜 탄핵에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신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흑이 아니면 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극단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양시론도 많고요. 네. 근데 세상은 흰색,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쯤에 해당되는 회색도 있고 아니면 전혀 빨간색, 파란색도 있는 거거든요. 이 다양성을 잘 인정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아마도 정치에서부터 많이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존재를 인정 안 하고 나는 55%만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다 가져야지 다 배제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좀 완화된 형태잖아요. 제도화된 겁니다. 총칼 대신에 말로 하게 됐죠. 예. 투표지로 하게 됐는데 본질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정권 교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민주공화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뭐 저는 개선돼 가는 과정 중에 일부 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극단적 상황은 최근에 예를 들면 SNS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소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이 정보의 편중, 폐쇄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짜 뉴스가 위력을 떨쳐요. 소위 탈진실 시대가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탈진실 시대. 탈진실의 시대. 예. 또 한편으로는 극단주의가 횡행하죠. 극단주의의 원인은 양극화하고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뭐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우리 사회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극진보도 있고 극좌, 극좌. 극우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동적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자기 신념으로 예를 들면 왕정으로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수겠지만 국가 권력은 강력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 30몇 %는 예를 들면 탄핵하지 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서 자기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구를 겨누는데 예.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걸 통째로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고 실제 일부 파괴됐거든요. 이 혼란상이 파괴된 현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만약에 그 소망대로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상 대통령은 아무 때나 예. 계몽을 위해서 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을 마구 침탈하고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필요하면 폭탄 들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은 해도 된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이 과연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12월 3일 이후라는 역사적 시간을 잘라서 얘기하면 지금 이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인데 지금 그 30% 또는 40%에 가까운 단결되어 가고 있는 보수가 예.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뭐야 또 보수 대통령은 또 탄핵이야?
라는 기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과 나중에 모두 다 부정되고만 말하자면 가짜에 의해서 그 당시는 여야가 공동으로 네. 대통령제를 공격한, 그래서 대통령이 무너졌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보수가 당했던 그 괴멸적 파괴, 말하자면 양성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고위 법관들에 대한 감옥행 또는 재판 또는 70명이 넘는 판사들이 적폐청산 이름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일, 예. 명색이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모조리 감옥에 갔던 일, 보안사가 박살났던 일,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강요들 200명이나 네. 감옥으로 박근혜 갔거든요. 대통령 때. 예,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여기에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12월 3일 날 윤석열 사건의 단독 사건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 위에 얹혀 있고 적어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그런 전통 위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동일 연장선상으로 여겨지면서 이 사건은 그때의 추억들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무슨 구테타를 지지하고 이럴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때의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야, 또 우리는 말하자면 좌파들의 말하자면 부수고 보는 네. 반란적인 이런데 또 뭔 걸려든 거 아니야? 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대표께서 충분히 성찰을 못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제가 대표님 말씀에 네. 상당 부분 공감해요. 네. 아까 이제 보수의 대괴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네. 보수의 복귀. 네. 복귀를 사실은 허용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한 덩어리로서의 정치 집단, 네. 정치 세력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고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반동 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정말로 이기적이고요. 보수의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권력을 취하면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보수의 불행이에요. 네. 보수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저번 촛불혁명 이후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반성적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번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진짜 이게 진보정당이냐 그 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데 네. 저희는 그때 이 구조적 소수의 입장에 있던 저는 민주당, 민주 네. 세력이 실제로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좀 그 구조적 다수로 전환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탄핵 세력의 연합이 필요했다. 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이 사회의 주류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다 되돌아갔어요. 네. 이 되돌아간 분들이 되돌아가서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예. 네? 학대를 많이 네. 당했고 네.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렇다고 어떡할 건데? 둔감하죠. 예, 그렇다고 어떡할 건데? 그렇다고 다시 뭐 쪼개져 가지고 그럼 다시 또 그때처럼 괴멸 당하잔 말이야? 예. 저는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얘기 있다고 들었어요. 나가면 살 수 있냐? 나가면 우리의 존재가 네. 남원할 수 있냐?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자. 예. 이런다고 해요. 네. 네. 일부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잘못 크죠. 네,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승민
유승민 전 전 의원이 말씀하시죠. 빈집털이 당했다고. 예. 저희는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아직 안 터신 건가요? 네, 예. 아직 못 털었죠. 예, 못 들었어요. 소위 중원이라고 표현되는 네. 중도 영역이 있어요. 네. 이게 진정한 승부처죠. 네. 다 각자의 진영이 있어요. 이쪽 산, 저쪽 산. 네. 그 중간에 있는 들판, 여기가 진정한 승부처인데 네. 이 경계는 왔다 갔다 하죠. 예. 네. 누가 잘 더 설득하느냐로 사실은 결판이 나는 건데 네. 저쪽을 비우고 이분들이 산으로 갔어요. 예. 네. 저는 이게 수구 보수도 아니고 네. 반동화됐다고 보거든요. 반동화됐다. 사실 여기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정치 세력 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걱정되거든요. 예. 제가 즐겁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정치 현실적으로는 이익인 게 분명해요. 저쪽이 너무 극보수로 가면 네. 우리가 중도 영역에서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좌우의 날개로,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네. 극단화돼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촛불혁명 후에 막 대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했어야 되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인 진보 진영이 네.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네. 그 기회를 놓쳤다. 네. 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지적은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요. 저희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 얘기가 나와서 뭐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요. 지금 빈집털이라는 표현을 뭐 유승민 의원이 쓴 빈집 아닙니다, 것이고, 그게. 예, 빈집이 된 것처럼 뭐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대표께서는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을 좀 하셨는데 오늘도 어떤 일정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기사 나온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대표는 좀 중도 보수 정당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우클릭이라고 흔히들 좀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런 시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개하시는 것들을 보면 반시장적이다, 뭐 반기업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고집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개념이 과연 중도 보수에 적합한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고 예, 현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음, 그리고 정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네, 사상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자겠죠. 만약에 있다면.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또는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현실이 달려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최대한의 공통 분모, 국민의 요구, 필요,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중요해요. 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념과 가치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뭘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거나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보수나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성향의 문제예요. 현재 있는 뭐 굳이 단순한다면 저 산을 넘어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전통적으로 길이 있어요. 산을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길. 예, 그래서 그 길을 원래 쓰던 길이니까 포장도 하고 뭐 필요하면 터널도 내고 더 잘 가게 하는 뭐 그런 보수적 입장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왼쪽으로 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터널을 통째로 뚫어버리면 네, 훨씬 빠르게 안전하게 비용 적게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주장을 하지만 그게 검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논쟁들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 길을 한번 내보자. 네, 이게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목표는 같아요. 저 산을 최대한 빨리 넘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목표는 같지요. 네,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싸우는 거 저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 논쟁의 영역일 때만. 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옹호한다? 제가 이런 얘기 참 직접적으로 하긴 좀 그런데 뭐 날짜 계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간 계산해서 풀어주고 예, 다시 원상복구. 네. 유일무이한 전후무한 네, 유일한 예외를 만들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군사 반란 수계라고 예, 하는 그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막 옹호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은 아까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 이거라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예를 들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도 꽤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정치를 책임지는 책임자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한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동조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수라는 이름으로 예. 또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해 왔지만 이게 진짜 보수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예. 저 아주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네. 제가 농담 삼아 나보고 자꾸 진보라 그러는데 내가 진보 맞다. 네. 진짜 보수다. 네. 라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왜냐면 보수의 준말이에요? 진짜 진보?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네.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예. 네. 지형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민주당도 현실 정당이고 소위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소위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이냐 분배냐 네. 경제냐 복지냐 이게 다른 얘기냐 아닙니다. 네.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근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거냐죠. 네. 더 많이 내세울 거냐. 예, 더 많이 내세울 거냐? 네. 우리는- 제가 조금 네,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던 정치 세력이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수의 영역을 떠나서 가버렸어요. 네. 제가 산으로 갔다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라는데. 물론 아직 아니라고 하죠. 남아있다는데. 물론 남아있겠죠. 예,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100% 점령은 못했죠. 네. 100% 차지하지는 못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공산을 만들고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경제 문제나 이런 건 너무 심각한데 네. 최근에는 조금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 나라 국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저희가 보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영역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 네. 민주당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안보 상황도 매우 위태롭다. 외교도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인데 예. 원래는 중도 중에서도 왼쪽으로 살짝 가까운 중도인데 점점 오른쪽 영역이 비어있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소망하는 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보수가 정확하게 좀 세탁을 좀 해가지고 수구 반동은 좀 밀어내고 예.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로 재편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정 대표님도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면 좀 쉽게 좀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대표님이 예전에 보면 뭐 재벌 해체 이런 얘기를 네.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하시는 거 보면 친기업적으로 좀 행보를 하시겠다라고 메시지는 그렇게 네. 나오는데 또 민주당에서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노란봉투법도 계속 고수를 하신다거나 네. 반기업적 법안을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 질문을 좀 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왼쪽을 볼 수도 있고 오른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그건 오락가락이 아니죠. 유연성이죠. 그냥 좌우를 네. 살피는 것. 네, 유연성과 오락가락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요즘 재벌 해체 얘기 안 하죠. 예, 재벌의 병폐가 그렇게 더 커지지 않았고 사실 많이 완화됐고 지금 중요한 건 국제 경쟁이 더 중요해졌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중에 대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벌 해체나 이런 것 과제의 중요성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경쟁에 이겨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냐. 그래야 사실은 분배든 복지든 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의 위치가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선 병사, 일선 사령관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 전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전략 사령관일 때하고 아예 전부를 책임져야 될 위치는 달라요.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죠. 네, 제 생각이 일부 변한 것도 있어요.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친기업 행세를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노동자를 편드는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노동자들을 보호하자.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을 줄이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런 것이 반기업이 아닙니다. 친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완전 횡포를 부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친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건 국제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국내에서 할 제가 때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표로 가는데 산을 넘어가는데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땅굴을 팔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동쪽으로 가는 것과 서쪽으로 달리는 것과는 다르죠. 네. 서쪽으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열심히 동쪽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 전과자가 1,000만 명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 말하자면 전과자가 성인 남자로 따지면 3분의 1입니다. 네. 놀랍게 늘어났죠. 근데 이게 87 민주화 체제라는 이후에 거의 모든 법이 형사처벌법을 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정당은 누구냐? 민주당이죠. 약간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 말씀하십시오. 이 일을 주도한 정당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입니다. 민식이법은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거의 모든 말하자면 규제 조항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범죄 목록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또는 경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예. 자영업자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업력이 조금만 되면 반드시 전과를 달게 되죠. 네. 이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조항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붕괴하고 저놈은 중처벌해야 되라는 말하자면 처벌론이 늘 우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검찰 국가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검찰 국가가 아닌 쪽의 말하자면 세계를 원하지만 하는 짓은 계속 경찰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기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중원이 비었다고 얘기하십니다만 52시간 문제 저는 52시간 문제는 아주 엉터리 통계에서 출발한 잘못된 규제 조항이다. 잘못된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그 거짓 통계입니다. 그 그래요? 통계 자체가 잘못된 통계인데 예. 말하자면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얼치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나라는 아예 화이트 칼라는 근로시간 측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근로시간이 작은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비정규직 노동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나면 우리나라 근로시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좋아졌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든 어떤 나라건 화이트 칼라 근로는 다 뺍니다. 매니저들 물론 당연히 빠지고 우리나라에서 대리급만 내면 다 빠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들어있죠. 공무원들 저녁 먹고 와서 퇴근 카드 새로 찍고 나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네. 한번 확인 삼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의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는데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감해요. 네. 예. 저는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네. 예를 들면 범칙금 이런 걸로 처리해도 충분한 일들을 다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예. 네. 하다못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네. 대리 처방이죠. 대리 처방이요. 누가 대신가 이거 네. 그 형이 참 어머니 대신 아들이 가가지고 네. 엄마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그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렇소. 의사는 징역형 1년 이하인가 그런데 그 대리 처방 받아간 사람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합니다. 아.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그냥 딱지 그 네. 정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과태료. 근데 이걸로 사실 처벌하고 필요에 의해서 악용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단기
1년 이하 뭐 이런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무슨 네. 규제 조항을 하나 만들면 다 처벌 조항 만드는 거 네. 그거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게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만든 거라고 다 그러시는데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네. 대부분이 민주당이 만드는 그렇다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달고 그때 만들어진 조항만 네. 해도 수십 개 조항이 다 처벌 네. 조항을 달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규제 만능주의는 사실 문제가 있다.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규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2시간 이 얘기 중에 통계가 엉터리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네, 한번 알아보시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공식 통계로는 어쨌든 우리가 연간 노동 시간이 어쨌든 OECD 국가 예. 중에서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사실인데 정부 때 통계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OECD 통계. OECD 통계인데 통계예요? 예. OECD 네. 통계인데 네. 그 통계라는 게 대부분 OECD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각 국가가 리포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리포트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니 이게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징표는 하나 있죠. 네. 과로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 과로사 비율이요? 네.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건 팩트예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것도 또 따져봐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런 약간 건 나중에 문제 얘기로 좀 한번 따지는 시간을 다시 따지면 따로 한번 마련해봐야 될 하는데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는 원래 자리로 좀 되돌아와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보수냐 진보냐 문제는 매우 상대적인 거다. 네. 네, 상대적인 거고 예.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내란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격동기이기도 하고 엄중한 시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보수가 수구도 아니고 반동적 행태를 네. 보이고 거기에 국민들은 아까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안감 네. 잘못된 건 맞아. 그러나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지켜야 돼. 이 생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 네. 또 불신이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해소해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네. 과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그런데 이거는 대중들의 정서고 그런 나라를 책임져야 될 주요 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옥석을 가려가면서 이거를 이 나라를 벼랑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저는 서쪽도 아니고 죽음을 향해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건 제가 좀 정리할 느끼는 기회를 거예요. 갖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수의 행동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는 보수 집권자들의 행동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동시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시에 지금 프랑카드도 그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많은 보수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헌정 질서에서 보면 말하자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있고, 근데 국회의 독주 또는 독재, 말하자면 민주당의 국회 독재적 상황에 네. 대한 대단히 무서운 정도의 비판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무시하게 되면 아주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죠. 네. 그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은 말하자면 위헌적 상황에 대한 해결 못지않게 민주당이 적어도 우리 국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오, 네. 분노, 말하자면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마치 정치를 빈정거리고 비웃고 무슨 코미디의 소재로 네. 삼아서 빈정거리는 이런 식의 정치가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똑같이 크다는 겁니다. 뭐 그좀 문제는 이런 게 말하자면 해소가 안 되면 예. 이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떤 깔끔한 처리를 해도 그 깊은 그림자들이 남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떻든 거대 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외시해 놓고
12월 3일 이후의 상황만 가지고 말하자면 옥석을 가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네. 아니면 여전히 한쪽 편의 국민만 데리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네.